자, 특례든 부채든 올해까지는 억지로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야? 총선 때문이죠. 총선 때문에 올해까지는 억지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요. 첫 번째로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고 했었죠. 적자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무슨 행동을 했냐? 코로나 지원책을 대거 철수시켰다. 그때 3월까지 1분기에 93%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93% 적자였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58조까지 적자를 감당하겠어. 작년에 58조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때 이미 54조의 적자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줄인 거죠. 한 46조까지. 왜? 이런 것들 다 철수해가지고 손실 나는 거 막았으니까. 그 정도로 정부가 돈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채 발행이죠. 근데 국채 발행을 쉽사리 하긴 어렵다. 쉽사리 하긴 어렵다, 이 말이 좀 그렇네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건데. 왜냐면은 첫 번째,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정부에서 돈을 만들어서 특례를 더 풀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국채 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 튀는 거 막기 위해서 한은에서 국채 매입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세 차례나 매입을 해준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다른 채권 금리는 따라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국채가 3%에서 금리가 4%로 올라가요. 근데 그 사이에 있던 회사채가 국채가 3%니까 난 조금 더 이자 더 줄게. 근데 국채가 4%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는 게 쉬울까요? 나라가 망하는 게 쉬울까요? 나라가 망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회사채도 국채랑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역시 은행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대출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정부에서 원하는 건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더니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은 특례를 풀자고 다른 대출 금리를 다 올려버리면 당연히 활성화는 힘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한은에서 국채를 매입해줬는데 한은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너네가 계속 이렇게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금통위 위원들이 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지금 금융당국이라고 그쪽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핵심적으로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금융당국에서 건드리니까 은행 너네 돈 풀어라, 금리 낮춰라, 대출금리 못 낮춰? 그럼 예금금리라도 낮춰가지고 대출금리 더 낮춰봐,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렇게 역행하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례를 더 풀려면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특례에서 더 빠져나갈 돈들이 있습니다. 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할 때 DSR을 피한다고 그랬죠. 뭘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을 씁니다. 또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해서 DSR 풀어주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돈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특례는 거의 하반기, 지금 특례 인기가 갑자기 시들해져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덜 받는데 하반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적어도 하반기 초쯤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냐? 요거는 자체적으로 금리 낮추는 건 이미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와가지고 지금 시중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올리는 게,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이 한 이야기에서는 은행에 대해서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한계를 맞았기 때문에 은행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 자,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은행채 발행 자제했죠.
이게 오래 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금이 이탈이 심화가 됐습니다. 자금 이탈 심화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시중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하고 예대율, 요거를 정상화해야 돼요. 정상화해야 되면은 더 많은 자금 확보를 해야 되죠. 자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미국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아라 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요것도 역시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미국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충당금이 0.5% 수준인데 미국은 1.5%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몇 배를 해야 된다? 곱하기 3배를 해야 된다. 역시 자금 확보를 해야 되고 시중금리가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연체율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늘어났죠? 근데 연체율이 늘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올해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연체율이 늘어났죠.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도 늘어난 연체율이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늘어날까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부실차주가 많아진다는 소리죠. 부실차주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죠. 근데 충당금을 가뜩이나 3배로 늘려야 되는데 부실채권들이 늘어난다? 더 많이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금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중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 은행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은행채 발행을 하게 되면 똑같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시중금리 인상 압박을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결국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분명히 여유가 있어요. 은행에서도 분명히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여유를 주고 하겠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눌러요. 이 여유를 여기까지 낮췄어요. 근데 예금금리 누르고 대출금리도 같이 누르면서 요 정도까지 계속 이 정도 여유를 두고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금금리까지 낮춰보니까 자금이 빠지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 상단 하단 다 올라가면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대통령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김영삼 대통령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큰 거 한방 제대로 해먹긴 했는데,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뭐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군부정치에서도 처음으로 벗어나긴 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뭐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IMF 사태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IMF 구제금융이었죠. 이 구제금융은 왜 받게 된 거예요? 달러 소진으로. 달러 소진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흑자도산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어음이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나는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는데 먼저 그 어음으로 주고서 물품을 받아왔어요. 그 돈을 갚으려고 봤는데 나라에 달러가 없어. 그래서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IMF 구제금융을 터뜨렸겠어요? 전혀 그게 아니죠. IMF 구제금융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대통령도 못 막는다. 그러면 이번 정부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 거품은요, 지금 일시적으로 안 터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건 반드시 터집니다. 이거야말로 수요 공급의 논리다. 수요 공급의 논리에 대해서 되게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았죠. 공급이 부족하다. 전부 다 아파트 짓는 걸 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로 집값은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10,000원 할 때랑 20,000원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쪽이 수요가 많아요? 20,000원 할 때 많이 사요? 10,000원 할 때 많이 사요? 10,000원 할 때 많이 사죠.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요. 비싼 것도 있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요 이야기는 싹 빼놓고 공급 이야기만 하죠. 그러면 수요는 누군가는 실수해야 되니까 수요는 항상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2022년에 공급 제일 적었어요. 집값 대폭락했죠. 그런 것처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해서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논리로 지금 부동산에 거품이 안 빠진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4.1명이다. 부동산 거품 안 빠졌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디레버리징이 동반이 될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디레버리징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집값 플러스 전세 가격이 같이 빠지니까. 전세를 더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MB정부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가지고 디레버리징을 되는 것을 이쪽에서 다시 빚을 늘려서 막았지만,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택한 방법이 은행을 누른 거죠. 은행 압박을 들어갔고, 은행 압박의 여파가 언제까지 나온 거예요? 작년 거의 한 10월 이쯤부터 올해 5월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 이때 데드캣 바운스가 나야 된다.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풀어가지고 2월부터 조금씩 기미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띄우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정부에서 정책 쓰고 막 돈 풀고 해가지고. 근데 요것도 한계를 맞이해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제는 5월 중순부터 눌러놨던 은행 압박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부에서 내년까지 누르고 싶어 하겠죠. 정부에서 내년까지 금리를 누르고 싶어 하고, 내년까지 특례 더 풀어가지고 부동산 안 터지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총선 전까지.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거야. 요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